명의신탁 주식 이제 얘기 나왔네요. 이게 시험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명의신탁 뭐였지? 잘 모르겠네. 내일 어쨌든 리뷰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 있었구나. 첫 번째 그 명의신탁하는 간소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몇 년도였죠? 2010 아무튼 몇 년도였어요. 그때 만들어졌는데 어떤 내용이냐? 아까 1년 7월 23일 그때 상법이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는 법인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1인 발기인으로 가능해요. 그전에는 3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2명을 끌어붙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명의신탁 주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차명주주가 됐던 거니까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그거를 제자리로 돌려줄게라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액면가가 5,000원짜리 주식이 지금은 평가하면 제가 지금 주식 평가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한번 통계를 내보면요. 한 5, 6만 원은 기본이고요. 중소기업인데 업력이 한 15년, 20년 됐잖아요. 평가 가액이 30만 원, 70만 원 되는 회사도 많아요. 그럼 5,000원에서 50만 원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49만 5천 원만큼이 증가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그리고 그 중간에 증자를 했거나 배당을 했거나 그런 케이스가 되면 그때마다도 명의신탁한 주주한테 또 한 번의 명의신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득 배분이 글로 간 거니까. 그때마다를 다 증여 의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간소화 제도는 전제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이면서 기본적으로 이유가 타당하니까 그리고 금액 한도가 30억까지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한도까지는 제자리로 옮겨줄게 라는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명의신탁 한 건 금액 얼마 안 되니까 증여로 보고 증여세는 내라. 그래도 5,000원짜리 주식이었고 자본금 5천만 원일 때 뭐 얼마 돼봤자 증여세 얼마 안 되니까 그건 부담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밝혀지잖아요. 50만 원 됐었을 때 그게 발견이 되잖아요. 50만 원짜리에다가 증여세를 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간소화 제도를 해서 풀면 좋은데 못 풀잖아요. 증명을 못했어요 우리가.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다라는 걸 못 풀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얘가 알아서 배를 까고 들어온 거죠. 그죠? 여기서 증여세를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의 자신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게 첫 번째 간소화 제도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시험 문제를 안 냈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를 풀었죠. 저도 풀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어쨌든 명의신탁 해결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 이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때 발기했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자본금 넣었던 사람들의 통장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돼서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안 넣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거 만드는데 이름만 집어넣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니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케이스가 꽤 많다. 그래서 그 다음 솔루션과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명의신탁 주주가 나한테 주식을 파는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사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액만큼을 내가 준비를 해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넘어가야 되죠? 자금 출처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돈을 내가 10억이면 10억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10억은 걔 통장에 있거든요. 그걸 다시 내가 갖고 와야 돼요.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이제 차명 계좌가 돼버리는 상황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차액과 관련된 부분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액이에요. 아까 대충 계산한 걸로 보면 지금 10억이라고 하면 거의 10억 다가 차액일 거예요. 지금 양도소득세가 얼마냐면 작년까지는 10%였는데 지금 20% 됐거든요. 20%가 됐으니까 10억이 2억이에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2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예요.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내가 내 자녀한테 그 주식을 물려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내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나한테 왔다가 또 자녀한테 상속세나 증여세 가느니 조금 내더라도 다이렉트로 가자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되겠죠. 자녀한테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걸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건 지분 자체를 자녀들한테 좀 쪼개주시죠.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걸 차등 배당을 하시죠. 차등 배당과 관련된 항목은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은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관에 하고 공지까지 받아져야만 되지 안 그러고 하게 되면 그건 또 부인당하는 거니까 정관 변경해드리면 되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단계들은 공통된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업 승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을 이동해 오더라도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여야 되죠. 줄이는 방법은 뭐죠? 배당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갖고 오는 것보다 또 일시에 갖고 오는 것보다 시간을 쪼개고 사람 명수를 늘리는 게 좋죠. 사람 명수를 늘리려면 지분을 조금이라도 이전을 해줘야 되죠. 솔루션의 결론이 똑같은 걸로 가서 출발이 가능해요. 정관도 바꿔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계획을 듣고 또 실행 액션을 또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뭐 요즘은 이제 회사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하나 받았다가 요거 하나 더 할 때 100만 원짜리 하나 더 받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500만 원짜리 한 키로 받고 처리를 했다면 먹튀도 많고 이러니까 100만 원짜리 가입하고 정관 하나 만들어주고 또 100만 원 받고 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도 우리는 회사에 대한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레포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찾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는 기업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승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뒤에 가서 또 이제 너무 한 번에 다 연결시키는 거니까 뒤에 가서 얘기를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사유하고 시기를 보셔야 되고요.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증여 그 의제가 되는 어떤 게 기본 증여세의 제척 기간이 15년이에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났으면 결국에 이거를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수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징수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징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다녔는데 요즘 뭐 그거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20년이냐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나를 구속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15년이지만 시점으로부터 15년 3개월이 지나야 아마 소멸될 거예요. 신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당시에 근거 서류를 파악을 해야 돼요.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통장 내역이 있느냐 아니면 그 두 사이에 계약서가 있느냐 이거 나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너 사인해 있느냐 없으면요 지금 써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때인 것처럼 썼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15년 전에 쓴 종이가 너무 깨끗하고요. 도장을 찍었는데 뭐 하다 보면 막 인중 묻어 나오고요.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 데도 있냐면요. 1996년도에 A4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워드 프로세스 컴퓨터 화면에 줄이 막 가 있는데도 아직도 갖고 있고 그걸로 다 도트 프린터기를 그대로 프린팅을 해서 그것도 세월이 좀 지난 거에 대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할로겐 그 히터를 24시간 동안 비춰갖고 아니면 햇빛에다가 바래게끔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국세청에 우리 하고 있는 그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국세청에 종이를 집어넣으면요. 종이 생산 연도가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볼펜 잉크 부분을 하면 잉크가 어느 정도 산화되잖아요. 그게 마르면서. 산화된 산화도를 통해 가지고 연도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되게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대안으로 뭐냐? 지금 작성을 해놓는데 목적과 이유가요. 확인서를 하는 거죠.
그때 계약서를 괜히 작성한다고 지금 작성해서 부인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확인서로 해서 이거 네 거 맞아라는 걸 지금 한 번 더 확인받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맡겨놓은 거를 요즘 이제 분위기가 좀 심각하니까 너 혹시 이렇게 강의 다닌다고 막 차 몰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너 가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서 하나 써. 그래, 내가 맡아놓은 거야 하고 써줬었다면 증명이 또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어떤 증빙을 남기느냐가 중요한데 그 증빙을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거는요. 국세청의 반응은 1과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국세청에서 밑에 있는 서로 조사건이 내려오면요. 기본적으로 먼저 한 10건이 내려왔다. 그럼 제가 조사관이에요. 10건을 뿌려요. 이거에 대한 소명하세요 하고 이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페이퍼를 보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고 종이조를 하나 보냈어요. 10명 중에 2~3명은 종이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2~3명은 빼고 7명 중에 또 골라가지고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 사람이 혼자고 내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이 10개를 다 조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종이 하나, 우리 주주 다 모여봐 했더니 아침에 밥 먹는데 다 모여있어, 주주가. 그런데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주주총회를 해야 된다? 대부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표가 느슨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옆에서 꼼꼼하게 챙겨줬는데 그게 미래에는요,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아까 컨셉은 뭐였죠? 지금까지 많은 플랜들이 있었다. 그 플랜들에 대한 적절한지를 체크한다. 첫 번째, 중간정산했었던 거에 대한 체크. 두 번째, 퇴직금 예를 들어서 처리한 게 있으면 체크. 그 다음에 자기 주식 했었던 게 있으면 체크. 그 다음에 이상 감자 했었던 게 있으면 체크. 그 체크만 해도 기본적으로 걸려들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등기 사항인데 등기를 하지 않아서 법인 등기부에 안 올라가 있는 것까지 같이 연결하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주식 가치를 분석을 하고 제척기간 이해관계 검토하고 환원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 양수도로 할지 증여로 할지 감자 및 교환을 할지 기타인데 이 부분은 또 좀 더 얘기 드릴게요. 뒤에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부록에다 넣어놨는데 다음 기회에 할 건데 그래도 예를 들면 그 명의신탁 주주가요. 나한테 줄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줄 수도 있지만 회사에다가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사에다가 주식을 팔면 자기 주식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목적과 용도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틀려요. 보유 목적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유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각 목적이면 이것도 이익 배당으로 나머지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으로 떨어져요. 그 목적이면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식도 결국에는 상법이 바뀌어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것 또한 상법상의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절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담들이 있다. 이런 어떤 것들로 해서 발생됐다. 라는 거고요. 제척기가 15년 돼 있고 간주취득세가 설명드렸고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한 시점에서도 또한 명의신탁을 한 걸로 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하는 방법. 자, 제가 아까 그 첫 국세청에서 일 처리를 했었던 건이 그 주식 이동과 관련된 그 액면가 거래 이야기했죠. 근데 액면가 거래이면서 명의신탁은 아니었는데 제가 주장하기를 명의신탁으로 주장을 했죠. 왜 그렇지? 명의신탁을 피하자, 명의신탁으로 증여 의제 받는 거를 피하자고 막 하던 사람이 명의신탁이 아닌데 자녀한테 준 거거든요. 명의신탁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나는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액면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넘긴 걸로 됐으니까 결국에는 그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차라리 이거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오케이가 되면 환원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핵심이 이거거든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부과를 면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증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원래는 불가능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웬만한 일들 다 처리했으니까 그 액션은 불가능해요. 왜냐 해봤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회장님이 기본적으로 연구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가 그 이후에 알게 돼서 주식 자체를 좀 옮겨놔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녀한테 하고 또 다른 뭐 이런 사람한테 옮겨놓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 배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세금을 배당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했었던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했죠. 세금 세이브한 거 하나도 없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합리적이죠? 아니에요? 되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국세청에서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조세를 감소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감소시킬 기회가 있었던 걸로도 조세 회피 목적이 의도가 있었던 걸로 간주하겠다가 결론이에요. 아니 내가 좀 나쁜 마음을 속으로 먹을 수는 있는데 내 마음을 먹었어도 내가 나쁜 짓을 안 했으면 괜찮은 건데 너 먹을 수도 있잖아. 네가 아무리 그 선임님 문자라도 그 금덩어리를 보고 네가 속으로 야 저걸 한번 내가 그냥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살짝은 스쳐 지나간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닌데요.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다른 액션으로 해서 아까 그때 8억 나온 거 중에 6억은 없앴고요. 2억은 아예 실제 미래의 상속 증여 플랜에서도 어차피 넘어가야 될 자산으로서 인정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세금 2억은 나간 거는 맞지만 추후에 뭐 3억, 4억 나가야 될 거를 미리 준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불가능하다. 누가 뭐라 그러면 불가능하다 하셔도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어요. 한 건 딱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그냥 이상한 그냥 특별한 케이스여서 한 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다는 건데 2001년도 전에 2001년 7월 23일 전에 설립한 회사가 30억 미만일 때 그런 어떤 증빙이 다 되면 결국에는 국세청에서 환원하는 거 인정해줄게 했는데 그 이외의 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확인서 받아놨는데 국세청에서 받아줄까? 그것도 물음표예요. 그래서 최근에까지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법원에 이 환원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저 주식 내 건데 제가 지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 확인 좀 판결을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 판결하는 거나 지금 이거 쓴 거는 똑같지 않아요? 판결을 하는데요. 출두하라 그러면 제가 출두를 안 해요. 야, 네 거 빨리 이거 내 건데 갖고 와 하고 해서 법원에서 보내면 얘가 안 나와요. 1차 뭐 안 나오고 2차 안 나오고 나중에는 판사가 직결로 해서 제 거 여기로 옮겨. 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가 디펜스를 안 하니까. 그 판결을 가지고 판결을 받은 거니까 국세청에 들이민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여졌었어요. 받아들여질만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또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수톱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세청은.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또 가름을 탈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법적인 것과 기본적으로 뭐 민법과 관련된 이런 민사와 관련된 거는 분리되어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을 국세청에서 다 억셉트하지 절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세법 규정을 준수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법은 느슨하게 만들어놨고 자기 주식 가능하다고 열어놨는데 국세청에서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준용하고 있어서 많이 느슨해졌지만 혹시 상법상의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부인하겠다라고 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실질 소유자가 뭐 다시 명의대자한테 환원, 증여, 양도 그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하던가 뭐 어떤 뭐 명의대여자가 직접 양도를 하던가 뭐 이런 방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국세청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를 내가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뒤에서도 얘기 드릴 건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는 조건들이 틀려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저가로 거래를 해도 인정을 받아요. 특수관계자끼리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내가 단순하게 시켰는데
둘 다 인정을 못 받지만 그 한도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우선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자녀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제3자한테 10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7억에 팔았어요. 그럼 제3자는 또 제 아들한테 7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4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4억에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 또한 다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3자를 통한 우회 증여라는 거예요. 그건. 국세청이 되게 스마트해요. 이제는 웬만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요. 해외 거래 관련된 것들도요. 거의 다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처리 방안은 뭐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하는 거는 자사주로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서 소각시켜 버리는 방법을 써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 하긴 좀 그렇지만 소각 과정만 얘기하면 100을 갖고 있는데 100 중에 70을 갖고 있고 30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 30을 그냥 회사에다가 자기 주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는 그 30을 소각시켜 버리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소각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70%로 갖고 있는데 100%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죠. 그렇죠? 그 과정에도 철저한 어떤 절차들이 돼야 되고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룸까지 가야 되는지에 명확한 계산이 없으면 부인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